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것을 그림으로 표현하고 싶어 했던 화가가 있었습니다. 그는 먼저 무엇이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것일까를 알아내기 위해서 여러 사람들을 만나서 물어보게 됩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것이 무엇입니까? 먼저 목사님에게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목사님이 대답을 합니다. 믿음이지요. 믿음은 어떤 역경도 이겨내게 해주고 쓰레기 더미에서도 장미꽃을 피우게 합니다. 화가는 다시 막 결혼을 한 새색 씨에게 똑같은 질문을 했습니다. 새색 씨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사랑이지요. 사랑은 가난도 부유하게 하고 눈물도 웃음으로 만들고 적은 것도 많게 만들지요. 사랑이 없이는 아름다움이 있을 수 없지요. 라고 대답을 합니다. 돌아오는 길에 지친 군인을 만나게 되는데 그에게도 똑같은 질문을 합니다. 그랬더니 그는 평화지요. 평화가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고 전쟁이 가장 추합니다. 평화를 발견한 곳에서는 반드시 아름다움을 발견할 수 있을 겁니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똑같은 질문인데 목사는 믿음이라고, 새색 씨는 사랑이라고, 군인은 평화라고 대답을 합니다. 화가는 어떻게 하면 이 믿음과 사랑과 평화를 한꺼번에 다 표현할 수 있을까 고민을 했습니다. 그러던 중에 집에 돌아와 보니 자기 아들과 딸이 아빠를 바라보는 그 눈빛 속에서 믿음이 있음을 보게 되었고, 자기 아내가 자기를 바라보는 눈 속에 사랑이 있음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사랑과 믿음으로 세워진 그 가정에 평화가 있었음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그 화가는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것을 그릴 때 가정을 그리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가정에는 그 무엇으로도 깨트릴 수 없는 믿음과 어떤 것으로도 대신할 수 없는 사랑, 그리고 어떤 요동함 속에도 흔들리지 않을 평안이 있습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모든 가정이 다 이렇게 아름답고 행복한 것만은 아닙니다. 가정은 위기를 만나고 있고, 가정에서 오히려 더 많은 상처를 받고 아픔을 겪으며 살아가야 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그래서 가정은 가장 행복한 곳이기도 하면서 동시에 가장 많은 상처를 입고 가장 많은 갈등을 겪는 곳이기도 합니다. 내 쉴 곳은 작은 집, 내 집뿐이네 라는 노래 가사처럼 가장 스윗한 곳이 가정이기도 하지만 또한 가정처럼 우리를 힘들게 하는 곳이 없다고 느끼기도 합니다. 좋을 때는 좋지만 문제가 생기면 가장 심각하고 치명적인 상처를 입게 되는 곳이 가정입니다. 우리는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의 가정을 한번 돌아보고 우리는 이 가정을 어떻게 세워나가야 될 것인가 함께 고민하며 우리의 가정을 하나님이 처음 디자인하셨고 처음 우리에게 주셨을 때 그 가정의 원형을 찾아 나갈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한자를 처음 배우고 또 사자성어를 또 고사성어를 배우게 될 때 제일 먼저 배우기도 하면서 또 집집에 가장 많이 걸려있는 문구 중에 하나가 아마 가화만사성이 아닐까 싶습니다. 명심보감에 치가 편에 나오는 고사성어인데 가정이 화목해야 모든 일이 잘 이루어진다라는 뜻입니다. 가정이 소중한 것은 그곳에선 다른 곳에서 느낄 수 없는 평안이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가정에 화목이 없다면 그것은 가정을 지탱하는 가장 중요한 기둥이 뽑힌 것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우리가 어떤 가정을 만들어 가야 될 것인가에 대한 교훈을 주고 있는데 잠언 17장 1절에 보면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하는 것이 제육이 집에 가득하고도 다투는 것보다 나으니라 라고 했습니다. 자, 이 잠언을 우리가 솔로몬이 지었다고 볼 때 이 말씀은 솔로몬의 인생 가운데 철저한 경험에서 우러나오는 교훈입니다. 솔로몬은 당대의 왕으로 가장 번성하고 겉보기에는 부귀영화를 누리고
후궁과 천만, 약 1000명을 거느리고 살았던 화려한 인생을 살았던 왕입니다. 그러나 가정의 개념으로 본다면 솔로몬의 가정은 늘 혼돈의 연속이었고 아픔과 상처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는 왕이 될 때부터 배다른 형제들의 다툼 속에 고륙상잔의 비극을 겪어야 했습니다. 살아가는 날 동안에도 수많은 후궁과 처첩들의 세력 다툼 속에 하루도 편안한 날이 없었을 겁니다. 솔로몬이 죽고 난 이후에도 그의 아들 때에 나라는 남왕국과 북왕국으로 분열이 되는 그런 일들을 겪게 됩니다. 그가 이런 인생을 살아오면서 체험적으로 깨달은 진리가 하나 있다면 마른 떡 하나만 가지고도 화목한 것이 제육이 집에 가득하고 다투는 것보다 낫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행복이 재물의 많고 적음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모 항공사 회장 일가의 갑질 파문, 재벌 2세, 3세들의 탈선, 재벌 총수 아들들의 형제의 난, 이런 사건들을 보면 오히려 재산이 없는 게 더 낫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가족 간의 사랑과 화목이 있으면 마른 떡 하나만 가지고 있어도 그것을 서로 사랑하는 가족들과 나누며 행복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이 없으면 집에 고기를 쌓아두고 먹어도 더 먹겠다고, 더 가지겠다고 다툼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특히 오늘 본문에 제육이 집에 가득하다 했을 때 이 제육이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제바흐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것은 원래 희생 제물이라는 뜻입니다. 그 집에 제육이 가득했다라고 하는 것은 수많은 희생 제사를 드리고 받아온 제물이 집에 쌓여 있다라는 뜻이죠. 우리 제사에는 여러 종류의 제사가 있는데 이 번제의 경우에는 제물을 하나도 남김없이 다 태워드리는 제사입니다. 그런데 화목제와 같은 경우는 감사제, 서원제 이런 몇 가지 종류의 제사가 있는데 이런 것들은 일부분만 하나님께 드리고 나머지는 제사장이나 가족이나 일가 친척 그리고 이웃들과 함께 나누어 먹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나누어 먹는 기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어떤 것은 당일에 먹어야 되고 어떤 것은 오래 있어도 3일 이내에 다 먹어야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제물을 드리고 나서 그것을 다 나누어 먹어야 된다면 그 당시에 이렇게 인간적인 교류나 모임이 활성화되지 않았던 상태에서 소를 잡거나 양을 잡았을 때 하루에 다 그것을 나누어 먹으려면 내가 아는 사람은 다 찾아다니면서 나누어야 됩니다. 큰 제물 같은 경우에는 내가 좋아하고 교류하는 사람뿐만 아니라 원수처럼 지내고 싸우는 사람에게도 화해를 하고 이것을 나누어야 정해진 시간 안에 이 제물을 다 먹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화목제물을 하나님께도 드리라고 했던 이유 중에 하나는 이 제사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도 바르게 하지만 한편으로는 그것을 나누면서 원수처럼 지내는 사람과도 화해를 하고 함께 화목제물을 나누라는 의미가 거기에 담겨져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사람의 집에 이렇게 함께 나누어야 할 고기가 집에 쌓여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한편으로 말하면 화해하지 못했다라는 이야기고 늘 다툼의 연속을 살아가게 된다라는 것이죠. 오늘날 우리가 이것을 적용해 본다면 우리가 아무리 예배를 열심히 드리고 교회 안에서 헌신하고 봉사하는 삶을 산다 할지라도 우리가 서로 사랑하지 못하고 용서하지 못하고 화해하지 못하고 그렇게 내 것만 챙기고 살아가고 있다면 거기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행복한 가정, 화목한 가정의 가장 중요한 척도 중에 하나는 대화와 소통에 있습니다. 이 대화와 소통이 잘 되는 가정은 행복합니다. 가정뿐만 아니라 어떤 공동체든지 이 소통이 원활하고 대화만 돼도 크게 고통스럽지 않습니다. 어느 부부가 싸움을 했습니다. 이 부부는 다투면서 서로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냉전이 계속되는데 어느 날 남편이 회사에 일이 있어서 그 다음날 일찍 나가야 될 상황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일찍 깨워달라는 말을 하기가 자존심이 상해서 하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종이에 쪽지를 하나 적어서 아내에게 툭 던지고 갑니다. 여보, 나 내일 7시에 깨워줘요. 각방을 쓰고 있었던 처지라 각자 방에 들어가 잠을 자고 있는데 이상한 느낌이 들어 잠에 깨워보니 이미 8시가 넘어 있었습니다. 남편은 더 화가 났습니다. 싸우는 거는 싸우는 거고 출근은 하게 해줘야 될 거 아니냐. 이제 제대로 한바탕 붙어보려고 하는데 침대 밑에 꾸깃꾸깃 구겨진 종이가 하나 놓여 있습니다. 그 종이를 열어보니 이렇게 적혀져 있습니다. 여보, 7시에요. 어서 일어나요. 여러분, 누가 잘못한 겁니까? 똑같습니다. 모든 갈등은 사실 어느 한쪽에만 문제가 있지 않습니다. 다 똑같으니까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화목함이 없는 가정의 특징은 서로 소통이 안 된다는 겁니다. 통하지 않으면 통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게 통통, 한국말은 똑같지만 한자를 보면 약간 다르죠. 통하지 않으면 통한다. 서로 소통이 안 되면 고통스럽다는 뜻입니다. 소통이 안 되면 서로 오해가 생기게 되고 오해를 풀지 못하면 감정의 길이 깊어집니다. 이 감정의 골에 서로 넘어지게 되면서 서로에게 치명적인 상처를 주게 됩니다. 우리가 대화를 통해서 이런 감정이 다 드러나게 됩니다. 대화를 잘못하면 이 감정의 골이 더 깊어지고 갈등이 심화됩니다. 우리는 대화를 통해서 어떤 오류를 가지고 대화를 할 때가 있습니다. 몇 가지를 소개하면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권위에 호소하는 오류. 감히 윗사람이 얘기하는데 안 들어? 이런 류의 대화죠. 내가 나이가 많고 직급이 높고 선임이고 하니까 내가 하는 말은 무조건 들어라. 토달지 말고 시키는 대로 해라. 이런 논리입니다. 윗사람에게는 이것이 강력한 무기가 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아랫사람들에게는 부당하게 느껴지게 되면서 이런 대화가 오래 지속되면 서로 갈등이 생기게 됩니다. 발생학적인 오류도 있습니다. 이런 건 이런 내용입니다. 내가 뭐 일부러 그랬나? 낸들 일이 그리 될 줄 알았나? 라는 겁니다. 나는 아무 의미 없이 했던 이야기고 그런 의도로 이야기한 것이 아니고 선의를 가지고 이야기했지만 일이 꼬이고 내가 의도한 대로 안 되었기 때문에 나에게는 책임이 없다라는 투의 이야기라는 것이죠. 그러나 당하는 입장에서는 생각이 다릅니다. 아니, 어떻게 그렇게 무책임할 수가 있는가? 그 말이 어떤 파장을 가져올지 정말 몰랐단 말인가? 그런 것까지도 세심하게 고려하고 배려했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 없이 말을 던지고 일을 저질러 놓고는 이제 와서는 내가 원래 그런 뜻이 아니라고 하면 다인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세 번째는 전통에 호소하는 오류입니다. 어느 사회나 공동체든 소중하게 지켜오는 가치와 전통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전통은 시대가 바뀌고 상황이 바뀌면 수정되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옛날부터 그렇게 해왔어. 그게 우리 전통이야. 우리는 늘 그렇게 해왔어. 이게 우리의 관행이야. 그러니까 너도 그렇게 해. 라고 이야기를 할 때 이런 상황이 계속 반복되다 보면 대화가 단절되게 되는 것이죠. 동정에 호소하는 오류도 있습니다. 뭐 친구끼리 그 정도도 못 해주나? 아는 게 좋다는 게 뭐야? 가족이니까 이럴 때 희생하고 도와줘야지. 이렇게 감정과 동정에 호소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죠. 우리는 보통 내가 잘 알고 있다라고 하는 관계를 내가 어떤 부탁이든 할 때 특별히 도와줄 수 있는 관계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부당한 것이라 할지라도 안다는 것 때문에 무리한 부탁을 하고 그것을 들어주지 않으면 관계가 어색해지는 것들을 경험하게 되죠. 이런 것들이 잘못된 대화의 방식이라는 겁니다. 또 복합적인 오류도 있습니다. 우리의 논리를 보면 한 가지만 잘못된 논리가 아니라 여러 가지 오류들이 복합적으로 작용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자녀들에게 우리가 이런 말을 할 수 있죠. 내가 너를 어떻게 믿냐? 너 지난번에도 약속하고 안 지켰잖아.
너 지난번에도 확실하다고 해가지고 내가 도와줬는데 그러다 또 잘못됐잖아. 여러분, 이런 이야기는 자녀를 믿지 못하고 실패한 자녀들에게 부모로서 쉽게 할 수 있는 이야기들입니다. 그런데 이런 곳에는 몇 가지 복합적인 오류가 존재합니다. 인신공격의 오류가 들어가 있고, 모든 일을 원천봉쇄하는 오류, 성급한 일반화의 오류, 한 번 잘못했으면 모든 것이 잘못됐다는 연좌의 오류, 이런 오류들이 복합적으로 작용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 외에도 사람들은 흑백 논리의 오류, 강요의 오류, 감정의 오류, 본말 전도의 오류, 논리 비약의 오류, 무지에 의한 교류, 오류, 결과 배제의 오류 등등 수없이 헤아릴 수 없는 모순이 있고 오류가 있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은 소신 있게 맞다고 생각하며 이야기하는 그런 대화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방식으로 대화를 풀어나가고 소통을 해야 될까요? 어떤 사람이 여러 가정의 식탁에서 주고받는 대화를 녹음을 해서 분석을 한 내용을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분은 이 몇 가지 형태로 그 대화를 분류를 했습니다. 첫 번째, 각 가정의 식탁에 대화하는 내용은 주유소식 대화라는 겁니다. 여러분, 주유소에 가면 우리가 어떤 대화를 나누죠? 얼마나 넣을까요? 그러면 이게 무슨 뜻이에요? 모가지까지 채워라, 이런 거잖아요. 그럼 다 놓고 나면 결제해 드릴까요? 안녕히 가세요. 이게 다예요. 여러분, 가정에서도 그런 대화의 수준에 그치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겁니다. 밥 먹어라. 얼마나 먹을래? 많이요. 그리고 밥 먹고 그냥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이런 대화는 아무런 사랑의 교제도 없고 감정의 교류도 없습니다. 인격적인 교제를 잃어버린 대화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조사 결과 이런 주유소식 대화가 가정에서 제일 많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 많은 것은 훈계식 대화입니다. 우리가 흔히 밥상머리 교육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어른된 입장에서는 자녀들과 이야기할 시간이 없습니다. 밥 먹는 시간이 좋은 기회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잘 되라고 하는 이야기이지만 어쩔 수 없이 하는 이야기들이 공부해라, 성적은 어떠냐, 너 하고 다니는 옷이 그게 뭐냐, 왜 늦게 다니냐, 이러면서 훈계하는 식의 대화가 될지 모른다는 겁니다. 자, 그렇게 되다 보면 그 대화를 듣는 사람은 소화가 제대로 되겠습니까? 대화가 즐겁겠습니까? 좋은 의도로 대화를 시작했지만 결국 결과는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게 된다는 겁니다. 세 번째 많은 대화는 비판식 대화라는 겁니다. 대화의 주제가 가정의 정말 소중한 이야기나 감정을 나누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을 비판하고 다른 사람의 잘못을 들추어내는 대화입니다. 원래 씹는 게 맛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음식도 씹어야 되고 사람도 씹을 때 또 쾌감이 있답니다. 그래서 늘 다른 사람 흉을 보고 비판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나쁜 이야기를 하고 잘못을 들추어냅니다. 누구는 이렇고 누구는 저렇고 이러면서 시간을 보냅니다. 이것이 순간적인 흥미를 유발할지는 모르지만 남는 것이 없고 뒤끝이 개운치 않습니다. 이런 대화를 주로 하는 가정은 신뢰와 진정성을 갖기가 어렵고 말의 실수로 인해서 문제가 생기기 쉽습니다. 네 번째는 사랑의 대화입니다. 이것은 가장 필요하고 바람직한 대화인데 실제로는 이런 대화까지 가는 가정이 흔치 않다는 겁니다. 식탁을 대할 때 정말 맛있네, 수고했어요, 이런 격려가 있고 칭찬이 있고 자녀들에게도 참 건강하게 커져서 고맙다, 다른 건 몰라도 네가 내 자식이라는 게 난 너무 행복하다, 또 서로에게 한 가족이 된 것이 늘 감사해요,
이런 칭찬과 격려와 위로가 사랑의 대화로 오가야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의 가정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대화는 어떻습니까? 대화에는 여러 종류가 있고 또 대화의 시간의 양도 다르고 대화의 질도 각각 다르지만 진짜 중요한 것은 대화 후에 느끼는 감정이나 기분입니다. 대화를 하고 났을 때, 끝났을 때 어떤 사람은 긍정적인 에너지를 얻습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과 이야기를 하고 나면 부정적인 에너지만 남습니다. 어떤 사람과 이야기를 하면 막 힘이 솟고 격려가 되고 위로가 됩니다. 또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과 이야기를 하면 고통스럽습니다. 빨리 시간이 지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이 이야기를 왜 하고 왜 듣고 있어야 되나 한심스럽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대화를 통해서 우리가 어떤 감정을 느끼느냐, 이것이 우리의 관계에 중요한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공동체 속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관계입니다. 우리는 관계가 깨어지지 않도록 노력해야 됩니다. 다른 것은 잃어버려도 다시 얻을 수 있지만 관계는 한번 심각하게 훼손되고 나면 원상복귀가 되기가 어렵습니다. 마치 깨어진 도자기는 아무리 강력한 접착제로 똑같이 붙여놓아도 원래의 모습으로 회복할 수 없는 것과 같이 우리의 관계도 감정이 상하고 크게 깨어져 버리고 나면 화해를 해도 예전의 모습으로 돌아가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순간의 감정을 이기지 못하고 자존심을 이기지 못해서 작은 것 바로 잡아보겠다고 관계를 깨트려 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부모 자식 간에도 공부 문제로 아버지와 아들이 등을 돌립니다. 옷 입고 다니고 하는 행실 때문에 엄마와 딸이 등을 돌립니다. 이렇게 관계가 깨어지고 나면 정말 소중한 관계는 회복되기가 어렵다는 것이죠. 지난 5월 1일 55회 백상예술대상에서 TV 부분 대상을 배우 김혜자 씨가 눈이 부시게라는 작품으로 받게 되었습니다. 이 작품이 이제 소개가 되면서 김혜자 씨가 그날 수상 소감으로 했던 이야기가 화제가 되었습니다. 제가 그 영상을 여러 채널을 통해서 봤는데 김혜자 씨는 나오면서 정말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주더라고요. 첫 마디가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하나님, 당신을 사랑합니다. 이렇게 신앙을 고백하고 수상 소감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위로가 필요한 시대를 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 드라마를 통해서 이런 인생 드라마를 방송해 주어서 고맙다는 인사를 많이 들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내가 대상을 탈지 안 탈지 모르지만 혹시라도 타게 된다면 어떻게 수상 소감을 할까 생각을 하다가 눈이 부시게라는 드라마의 마지막 엔딩 부분의 나레이션으로 방송된 부분을 꼭 말하고 싶었다면서 대본을 찢어와서 그것을 대신 낭독했습니다. 저는 그 내용을 처음에 딱 들으면서 참 글 좋다. 그리고 힘겹게 살아가는 이 시대에 맞게 참 좋은 위로의 메시지를 담고 있구나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몇 번을 보는 가운데 좀 특이한 점을 하나 발견했습니다. 수상식이 진행이 되면서 김혜자 씨가 발표되는 순간부터 그것을 낭독하는 내내 그 자리에 함께 있었던 배우들이 여기저기에서 눈시울을 적시며 눈물을 흘리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이게 단순히 드라마의 대사가 아니라 이 드라마에 뭔가가 있구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 총 12회 분량의 드라마인데 어제 이 12회를 처음부터 다 보고 싶었지만 시간이 없어서 다 보지는 못하고 1회부터 이제 클립 영상으로 중요한 부분들을 찝어서 이렇게 보면서 어제 그거 보느라고 한 새벽 한 2시까지 봤어요. 그러면서
그 내용이 도대체 뭐길래 사람들이 그렇게 감동을 하고 그 작품을 통해 주고자 하는 메시지가 뭔가 이거를 좀 찾아봤어요. 이 내용을 보니까 이 드라마 전개는 시간을 마음대로 조절할 수 있는 시계를 주었던 여자 주인공 이 김혜자 씨가 시간 여행을 하는 것으로 처음에 시작이 됩니다. 그런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그런 시간 여행이 아니고 기억을 잃어가는 알츠하이머병을 앓는 주인공이 과거와 현재를 오가며 과거의 추억과 또 현재의 이 소망이 혼재하는 모습을 드린 드라마입니다. 이 드라마의 줄거리는 이렇습니다. 주인공은 젊은 시절 남편을 만나 사랑을 하게 되고 결혼을 해서 아이를 낳고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남편은 서로 스카웃을 해가려고 하는 촉망받는 기자였는데 어떤 반정부적인 기사를 썼는지 경찰에게 끌려가 악질 경찰에게 고문을 당하다 죽게 됩니다. 설상가상으로 이 아들은 엄마가 퇴근하는 것을 기다리고 친구와 놀다가 축구공이 튀어나가는 바람에 그 공을 주우러 나갔다가 교통사고로 엄마가 보는 앞에서 한쪽 다리를 잃게 됩니다. 그래도 살아가야 되기에 이 주인공은 미용실을 하면서 억척스럽게 살아갑니다. 그러다가 나이가 들어서 늙은 김혜자가 되고 기억을 서서히 잃어가게 됩니다. 아들조차 기억하지 못하게 되는 순간에도 주인공은 눈만 오면 눈을 씁니다. 요양원에서도 눈이 오자 빗자루를 들고 눈을 열심히 씁니다. 아들은 자신을 몰라보는 어머니에게 다가가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면서 예전에 엄마에게 받았던 상처를 생각해냅니다. 엄마는 이 아들을 장애가 있는 아들이었지만 정상적인 아이처럼 하고 싶었는지, 사는 게 힘들어서 그랬는지, 아이가 엄살을 피우고 엄마는 내가 불쌍하지도 않냐고 하소연을 할 때에도 불쌍한 게 밥 먹여주냐며 모질게 대하고 바깥으로 내몰았습니다. 그런데 눈을 왜 쓰느냐고 물어보고 대화를 하는 중에 눈이 오는 날마다 다리가 불편한 아들을 위해 늘 새벽같이 일어나 동네의 모든 골목을 다 쓸었던 사람이 바로 엄마였다는 사실을 깨닫고 오열을 하게 됩니다. 이 드라마의 마지막 회에서는 젊은 시절의 아름다운 추억이 한편 소개됩니다. 달동네 같은 산 위에 살게 될 때 남편이 퇴근을 하고 돌아오면 사랑하는 아들과 함께 남편을 기다리고 있다가 저 넘어 지는 노을을 바라보면서 함께 우리는 저 노을이 너무 좋아, 너무 행복해 하며 지냈던 그 추억들을 소환해내게 되죠. 힘든 인생을 살아왔지만 그때의 짧은 사랑의 기억으로 나머지 생애를 살아왔던 겁니다. 주인공은 기억이 가물가물하며 잊혀져 나갈 때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인생이 불행했다고 생각했습니다. 억울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생각해보니 당신과 행복했던 기억부터 불행했던 기억까지 그 모든 기억으로 지금까지 버티고 있던 거였습니다. 그 기억이 없어질지도 모른다고 생각하니 그것이 더 무섭습니다. 마지막 장면에서 낯선 남자인 줄로만 알고 있던 아들과 대화를 나누던 김혜자 씨는 어느 순간 과거를 회상하며 젊은 시절 남편의 품에 안기는 상상에 빠져들게 됩니다. 그리고 다시 나이 든 모습으로 돌아와 시청자들에게 수상소감으로 낭독했던 엔딩 나레이션을 하게 됩니다. 평생 외로웠던 남편을 먼저 보내며 슬퍼하던 주인공, 그리고 사고로 장애를 가진 아들을 데리고 힘겹게 살아내야 했던 주인공. 사람들은 이 드라마를 보면서 주인공이 힘들게 살아왔던 그 모습이 마치 자신의 험악하고 힘들었던 인생과 동일시하면서 감정이입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드라마를 안 보신 분들도 이런 배경을 생각하면서 우리 마지막 나레이션, 엔딩 나레이션이 나오는 장면을 잠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난 같이 있자. 어디 가지 말고. 내 삶은 때론 불행했고 때론 행복했습니다. 삶이 한낱 꿈에 불과하다지만 그럼에도 살아서 좋았습니다. 새벽에 쨍한 차가운 공기, 꽃이 피기 전 부는 달큰한 바람, 해질 무렵 우러나는 노을의 냄새, 어느 하루 눈부시지 않은 날이 없었습니다. 지금 삶이 힘든 당신, 이 세상에 태어난 이상 당신은 이 모든 걸 매일 누릴 자격이 있습니다. 대단하지 않은 하루가 지나고 또 별거 아닌 하루가 온다 해도 인생은 살 가치가 있습니다. 후회만 가득한 과거와 불안하기만 한 미래 때문에 지금을 망치지 마세요. 오늘을 살아가세요. 눈이 부시게 당신은 그럴 자격이 있습니다. 누군가의 엄마였고 누이였고 딸이었고 그리고 나였을 그대들에게. 이 드라마의 주인공으로 나왔던 김혜자 씨는 정말 쉽지 않은 인생을 살아왔습니다. 그럼에도 그는 과거 한때 사랑하는 남편과 사랑하는 가족과 있었던 따뜻한 기억을 생각해내며 그 기억의 힘으로 힘겨운 나날들을 이겨내며 살아왔던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사랑하는 가족이 있다면, 그리고 그 사랑하는 가족과 사랑했던 추억이 남아 있다면 우리는 그 추억을 붙잡고 그 가족이 함께함으로 인해 힘을 내어 오늘을 살아내고 내일을 살아낼 용기를 얻게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마른 떡 한 조각만 있어도 화목하는 것이 제육이 집에 가득하고도 다투는 것보다 나으니라. 우리는 어떤 가정을 만들어 나갈까요? 지금 여러분의 가정은 어떠한가요? 여러분의 가정은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가정을 만들어내고 있나요? 우리의 가정 속에 이런 하나님이 만드신 가정의 원형이 회복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